5회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아나운서 전주리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세계 최대 사회 관계망 서비스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생성형 AI 챗봇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아직은 영어권 국가에 한정되긴 했지만 SNS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챗 GPT에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AI에게 바로 물어보면 된다고 하는데요. 해외 언론에선 AI 챗봇의 광범위한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NS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허위 정보나 편견, 유해한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IT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정보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은 행복들이 오늘의 나를 지탱할 힘을 내게 하는데 하루 시작하면서 느꼈던 행복한 일,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행복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홍철호 전 의원을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임명했죠. 네, 새 정무수석으로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네. 이 홍 전 의원은 프랜차이즈 굽네 치킨 창업자로 잘 알려져 있어요. 네. 이번 총선에서는 낙마를 했고 19대 대선 때는 바른정당 소속으로 유승민 당시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으로 활동을 했고 또 복당 후에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홍철호 신임 수석은 이번 선거 결과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였다면서 정부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야당이 요구하는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앞으로 민주당 측과 논의하겠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그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데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로써 후속 인선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린 내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을 본 거는 1년 5개월 만의 일이에요. 네. 또 기자들 앞에서 직접 인사를 발표한 것도 당선인 시절을 제외하고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질문 개수는 2개로 제한이 됐고요. 5분에 걸쳐서 인사 발표, 질의응답을 마친 뒤에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봐도 그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고 이때가 2022년이거든요. 의료개혁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나 또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됐을 때 관련 담화 때에도 따로 질의응답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총선 참패 원인 중에 하나로 대통령실이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 네. 협치가 부족했다. 이렇게 꼽히면서 이제 좀 기자들과의 소통, 언론 노출도 늘려보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또 비서실장 정무수석 자리에 다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험이 많은 전현직 의원을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그
여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가 아니라 푸른 계열을 메고 왔어요. 조금 흐린 색깔인데 그것도 눈에 띄었는데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살짝 삐걱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 수석을 그렇게 2명 인선하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도 영수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두 사람을 함께 인선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이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로 예정돼 있던 영수회담 준비회동을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거예요. 네. 원래 어제 오후 3시에 한호섭 정무수석, 그러니까 지금의 정무수석이죠,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하고 만나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실무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설명은 신임 비서실장, 정무수석까지 다 인선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회동을 하자고 양해를 구했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새로운 정무수석을 다음 날 바로 만날 것이고 반나절 정도 늦어진 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반면에 민주당 입장은 이거예요. 야당에 제안을 했으면 미리미리 인선도 고려를 해서 제안을 하고 실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 회담한다고 언론에 알렸다가 갑자기 또 뭐 인사하겠다고 취소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어쨌든 간 양측은 이르면 오늘 만나서 이 영수회담 관련한 구체적 시기, 형식, 의제를 놓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영수회담 이전에 범야권 대표의 연석회의를 먼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간호법, 방송 3법 등등 이렇게 첨예한 사안들 10개 요구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를 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자신과 또 당의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 또 그것이 영수회담 직전이라면 더욱 극대화되리라 생각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범야권 연석회의가 이루어진다면 조국 혁신당이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더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조국 대표도 사실 그냥 요구를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하기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네. 범야권으로서의 대표성을 띈다면 민주당은 175석이 아니라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건 거예요. 그러면서 회담 전에 야권 대표들 만나서 총의를 모은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다. 총선 민심을 담은 정책에 관해서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 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영수회담도 겨우 성사되는 모습이라서 이게 실현이 될진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조국 대표는 줄곧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실천해달라. 대통령은 음주를 자제하고 김건희 여사 인맥을 정리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등 조국 혁신당 특유의 선명함으로 의제를 내고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요, 오늘 가석방 심사 면회를 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려요. 그래서 심사 대상에 오른 수용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포함이 된 겁니다. 잘 알려져 있지만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금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죠. 그래서 네. 복역하고 있고 현재 형기를 70% 이상 채웠기 때문에 이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에도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심사하는 심의위는 법무부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수용자 나이, 범죄 동기,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등을 고려해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네. 한낮의 고향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지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오늘자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4월 22일 처음으로 진행이 됐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상종합 전술훈련을 지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신문은 우리나라의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훈련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훈련 순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는데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가 발령이 되면 반격태세로 이행시키는 절차, 또 핵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을 거쳐서 핵모의 전투부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탄을 사격시킨다. 이렇게 순서들이 나와 있고요. 또 발사된 방사포가 사거리 352km의 선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2km라는 거리를 좀 따져보면 네.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군산 공군기지도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네.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우리 합참은 어제 오후 3시쯤에는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죠. 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있는 브리핑에서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한 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역시 북한의 핵 문제도 협의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미국 측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이 어떤 국제 정세들, 중동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북한 핵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그럼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양측의 탐색전이 치열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한미 대표단이 현지 시각 23일에 하와이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엽니다. 일정은 사흘간 이어지는데요. 이제 여기서 제일 관건은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 또 협상 시기는 언제가 될지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낮추려고 하겠죠. 내지는 합리적 수준으로 분담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고 미국 측은 올리려고 할 겁니다. 바로 직전 11차 협정으로 인해서는 2021년에 1조 1,833억 원을 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향후 4년간을 결정을 해서 이제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서 분담금을 인상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을 좀 미리 이렇게 해두면 2026년부터 적용될 금액을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협상 시기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가 또 하나 관건인 이유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둘 다 예년보다 좀 협상을 이례적으로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보통 1년 전부터 협상을 시작하는데 지금 1년 8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게 미국 정치 상황하고 봤을 때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에 재임하고 있을 때 보면 굉장히 증액을 큰 폭으로 요구를 했어요. 우리한테 좀 무리스러운 그런 요구를 많이 내놨었는데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또 집권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겠고, 또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쨌든간 대선을 앞두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로 떠밀려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외교부는 미국 대선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를 한 상태고요. 어쨌든 양국 모두가 조기 타결하자 이쪽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렇다고 해도 올해 11월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에는 좀 시간이 빠듯할 거란 전망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전해진 소식인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고요? 네, 야스쿠니 신사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죠.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 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고 국제 군사재판에서 이미 처형이 된 도조 히데키 등 전범 14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당파 의원 모임이 있는데요.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에요. 오늘 오전 집단으로 이곳에서 참배를 했고 그 야스쿠니 신사가 봄철 제사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자신의 명의로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쪽에선 우리에게 파트너라고 칭하면서 같이 공조하자 이러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이렇게 전범 합사 공간을 여야 막론하고 집단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의정 갈등 상황 짚어보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전원 휴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요? 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 오후에 총회를 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하루 요일 정해서 쉬자. 외래 진료, 수술 다 쉬자. 이렇게 내용을 다루는 건데요. 전공의들도 비고 교수들도 사직 행렬에 나서면서 사실 이분들 굉장히 당직도 많이 서고 피로도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휴진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피로도가 극심한 것도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를 압박하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와요. 지금 또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거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에는 빅5 비롯해서 전국 24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대 교수들의 이탈이 얼마나 나올진 모르지만 일부 교수들이 이렇게 사직서를 내고 있고 일주일에 하루씩 또 휴원을 하기 시작하면 당장 의료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그 서울대병원에서는 소아투석을 담당하는 의사가 모두 사직하면서 환자들에게 병원을 옮기라는 그런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입니다. 최근에 의대 증원 반대하면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알리고요. 전원을 준비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드리고자 하니 희망하는 병원의 결정에 알려달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소아신장질환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내된 병원들도 짧아도 2달 기다려야 되고요. 길게는 10달 뒤에나 진료가 가능해서 네. 환자들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 이 서울대병원이 국내 유일의 소아 전용 투석실을 갖춘 소아청소년 콩팥병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교수는 딱 2명뿐입니다. 이렇게 투석받는 소아 환자가 네. 전국에 100명 안팎인데 이 중에 50~60%가 이곳에서 진료받아왔고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기피과 교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를 지탱하게 하는 작은 행복,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행복한 일이 있다면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6535님이 택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물건을 전달할 때 작은 간식이나 시원한 물 한 잔 주는 분들이 있어 행복한 하루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 추첨을 통해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을 중심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히고요. 그 사이 서강대교 부근 1, 2차로에선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에서 공사합니다. 여의 하류부터 정체고요. 목동나들목 부근에선 양방향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향 2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2터널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창원 분기점부터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반대 부산 쪽으론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립니다. 더 가서 수원과 동탄 분기점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요,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AI 시장은 하루도 조용할 틈이 없어 보이는데 네. 이번에는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언어 모델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뭐 챗 GPT도 들어보셨을 거고 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클로드나 여러 가지 언어 모델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차례입니다. 메타가 라마 3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라마 2랑 라마 1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쵸. 네, 라마 3인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사이즈랑 중간 사이즈의 언어 모델을 이번에 공개를 했고 큰 사이즈는 조금 더 공부가 더 되면 이제 내놓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거랑 좀 다르게 놀라게 하는 건 일부 라이선스긴 하지만 오픈 소스라는 겁니다. 혹시 오픈 소스가 뭔지 아세요? 오픈 소스가 뭐죠? 많이 그러니까는- 들어봤는데. 네, 그렇죠. 열려 있는 소스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는 AI, 뭐 예를 들면 챗 GPT는 네. 제가 챗 GPT를 그냥 서비스에서 쓰는 거 말고 챗 GPT 엔진을 갖고 뭔가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 챗 GPT의 서비스를 우리 KBS에 붙이고 싶다. 이러려면은 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돈 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내야겠죠. 왜냐면 네. 오픈 AI에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해줬으니까 만약에 그걸 쓰려면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협의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라마가 놀라운 건 제가 만약에 이번에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든 언어 모델을 쓰고 싶다.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오픈 소스라는 오, 개념이에요. 네. 단 이제 이 라마에는 좀 규칙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면 안 되고 네. 쓸 때 내가 이 페이스북에 라마라는 걸 쓴다라는 걸 꼭 밝히거나 혹은 이걸로 뭔가 이렇게 고쳐서 튜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튜닝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내가 라마라고 하는 이 원래 있는 언어 모델을 이렇게 고쳐서 쓴 거다라는 걸 꼭 출처를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용자, 예를 들면 그 기반의 서비스를 쓰는 사용자가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도달했을 때는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 거 보니까 KBS 수준은 돈을 내긴 해야겠네요. 어쨌든 개인에 쓸 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돈을 안 내도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이제 페이스북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있었던 라마 외에도 기존에도 뭔가 음성형이라든지 영상을 만들 이런 쪽도 일종의 오픈 소스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 라마 3라는 모델을 공개를 하니까 벌써 전 세계에서 각종 서비스에 이 라마라는 걸 붙여가지고 테스트하는 뭐 이런 것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라마 1, 2에 이어서 이제 라마 3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라마 3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일단 라마 3는 2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고 공부도 엄청 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스케일이냐면 요즘에 엔비디아 하면은 뭐 GPU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 GPU 하나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라마 3를 학습할 때 메타에서 쓴 게 24,000장의 GPU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뭐 1,000만 원 넘는 거 24,000개를 연결해 가지고 네.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네, 엄청나게 이제 그 리소스를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공부시킨 데이터 양도 얼마큼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15T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구글 있잖아요. 구글이 인터넷에 있는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계속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3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엄청 큰 데이터로 이번에 이제 이 언어 모델을 공부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다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한테 말을 시키려면 말의 단어들을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공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토큰이 약간 단어랑 비슷한데 조금 다르긴 토큰으로 비교를 하면 이 토큰이라는 게 이 단어의 값이거든요. 영어 단어 값에 가까운데 이게 15조 개. 그러니까 15조 개의 단어를 15조 개요? 네, 15조 개의 단어를 기반으로 공부를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단어가 그냥 우리가 사람의 말 시킬 때 단어만 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라 그 문장을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가이드라인이 되는 어휘를 12만 8천 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어마어마한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압도적이라고 같고요. 보면 되네요. 네, 그래서 얘한테 공부를 뭐 시켰느냐, 수학, 물리학,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공부와 데이터를 시켜가지고 꽤 점수가 잘 나오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점수 잘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이 라마 3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테스트를 하거나 비교를 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비교를 할 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언어 모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GPT라고 하는 챗GPT도 지금 3가 있고 4가 있고 막 그런데 이제 한 연구조사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클로드라고 하는 또 요즘에 그 인간의 IQ의 평균인 100을 조금 넘어가는 100일 정도 되는 이제 언어 모델이 나왔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 영어에서만 비교를 하면 이 클로드 3의 오퍼스라는 모델을 이번에 나온 라마 3가 조금 앞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IQ 수준인데 이제 영어 기준이긴 합니다. 영어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클로드를 조금 앞서고 GPT-4보다는 조금 못한 수준까지 나오니까 야 이거 있으면은 우리가 뭐 가상 비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뭐 챗봇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뭐 소설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놀랍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한국어 실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영어 기준이고 그쵸. 한국어로 오면 약간 많이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엄청나게 큰 데이터로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부 데이터의 95%가 영어예요. 예, 그리고 그 5%가 한국어를 포함한 30여 개 국어가 전체 데이터의 5%입니다. 5%도 안 되겠네요. 한 그렇죠. 0. 몇 퍼센트 네네, 되는 거 그 아니에요? 정도 되니까 그걸로 한국어를 하니까 한국어로 물어봤는데 막 일본어가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요. 막 그런데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가지고 고치거나 튜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이 언어 모델, 그 영어를 되게 잘하고 말 잘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 한국어 공부를 시키는 이제 연구자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좀 더 있으면 좀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 메타가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만들었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까 뭐 수십만 개 막 칩 얘기했잖아요. 메타가 이제 이런 AI 공부시키는데 앞으로 47조 원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기업이 뭐 국가 예산 이상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돈을 써가지고 만든 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풀까 무료로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인터뷰나 내용이나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주커버그 막 이제 CEO에 약간 빙의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은 주커버그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AI 하면 챗GPT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챗GPT보다 뛰어나진 못해요. 근데 챗GPT랑 비슷한 거 만들어도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챗GPT를 띄우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검색 엔진이 있거나 구글처럼 뭐 유튜브가 있거나 뭐 이런 건 모르는데 페이스북은 그냥 SNS만 있지만 이게 뭐 검색이 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신들의 언어 모델을 연구자들이 다 쓸 수 있게 풀어요. 그렇게 되면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갖고 계속 고치면서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표준이 그러면 본인들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챗GPT는 돈 주고 쓰는데 돈 주고 쓰는 거 말고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공통으로 쓰는 일종의 표준 언어 모델을 본인들 걸 하겠다라는 건데요. 실은 주커버그가 이런 선택을 한 배경에는 본인이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애플이나 구글한테 시달렸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페이스북도 결국에는 우리가 쓸 때 애플의 앱 이제 그 앱스토어 안에 있거나 안드로이드의 앱 안에 들어있는 앱 중에 하나잖아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애플이나 구글 입장에서 보면 얘네도 앱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페이스북이 뭔가 기능을 바꾸려고 그러면 자꾸 애플이 태클을 걸어요. 안 돼. 이거 바꾸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플랫폼인데도 이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AI 쪽은 우리가 애플처럼 되겠다. 우리가 구글처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거 쓰면서 나중에 우리 거 바꾸면 너네도 따라와야 돼? 라는 약간 그 마인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젠 실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모형이 작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챗GPT를 우리가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용량도 엄청 크고 그게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고 제 컴퓨터에서 돌아도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라마가 아까 제가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모델은요. 우리가 컴퓨터에 직접 다운로드, 일반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컴퓨터 안에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경량화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스마트폰이요? 네, 그래서 이른바 요즘에 온 디바이스 AI라고 삼성에서 되게 미는 키워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갤럭시 시리즈를 사면 그 안에서 얘가 인터넷에 연결 안 돼도 뭐 통역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할 때 뭐 전화의 언어의 목소리를 바꿔줘서 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거나 뭐 그림 그리거나 이런 기능이 되거든요. 이게 되는 게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고도 되는 게 삼성에서 만든 언어 모델이 이 AI 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메타 3가 라마 3가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벌써 통신 이제 이런 칩 만드는 회사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 회사가 이 칩을 이제 이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만드는 스마트폰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차 등등 디바이스에 이걸 다 넣겠다라는 이제 전략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메타가 돈을 좀 벌 수 있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개인 입장에서도 보안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돌아가니까 인터넷 없이도.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변화들이 좀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메타의 플랫폼인 페이스북에도 AI 챗봇이 설치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되는데 왜냐 아까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영어권 국가 한 13개국에 지금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쓰다가 거기 쪽지 같은 거 보면 메시지 창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 메타 AI를 띄워놓고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도 이제 전략인데 SNS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까지는 검색창을 띄우려고 딴 사이트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안 벗어나니까 이 안에서 광고를 더 많이 보겠죠. 네,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고요. 또 별도로 이번에 아예 그 메타.ai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에다 그림 그려달라고 얘기하면 그림을 꽤 잘 그려주고 그림까지요? 네, 그리고 와. 그림을 또 GIF라고 그러죠. 움직이는 네네네. 이미지 그걸로 만들어달라면 발로 만들어주는 뭐 이런 기능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언어 모델이 SNS에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네.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아무래도 이 언어 모델한테 우리가 얘기하면 얘가 얘기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잘못된 정보나 그죠? 아니면 악용될 수 있는 허위 정보 혹은 여기에서 좀 문제시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꽤 그럴듯한 나쁜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게 더 쉬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들도 있거든요. 근데 메타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미 잘 조율을 해놨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건 해킹처럼 맞고 뚫는 문제라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좀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보면은 메타도 이렇게 막 나가고 있고, 뭐 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나라 네이버랑 카카오 생각하시잖아요. 네이버는 요즘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봐라 지금 이거 어차피 영어 데이터 95%인데 이걸로 한국어 공부시켜봤자 걔는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이지 한국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데이터를 제대로 갖고 있는 게 필요해라고 하면서 그 국가별 AI, 소버린 AI라는 걸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랍권 국가에 똑같은 얘기로 지금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방식이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연합군을 만드는 이런 형태들에 대한 좀 작은 다른 그림이지만 다른 형태로의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전이 요즘 놀라운데 언어 모델은 향후 어떤 것들까지 할 수 있게 될까요? 가장 직관적으로 하나만 설명드리면요. 이제 이 메타에서 나온 이 레이벤 선글라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기능이 탑재될 거냐면 제가 커피 머신이 고장 난 거를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으면서 이 선글라스한테 이거 어떻게 고쳐? 라고 하면 얘가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안경이요? 네, 안경에 요게 이제 그런 아까 막 언어 탑재가 모델 되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와. 이미 제가 이제 카메라가 있는 건 있는데 AI가 아직 안 들어간 AI 여기다 넣는다고 하거든요.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커피 머신 고장 난 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고쳐? 그럼 얘가 그거를 설명을 하면 제가 또 고치고 있으면 또 다시 어떻게 해?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추론하고 영상과 사진을 갖고 소통하는 이런 AI가 뭐 1년 안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한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나온다고요? 네, 왜냐하면 메타가 말씀드렸던 이 언어 모델을 네. 본인들이 이미 만든 그 선글라스형 AI 그 글래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 기능을 탑재할 것이다라고 자기네들 시나리오로 얘기한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재미있는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이죠. 짠테크 SOS 돈
라디오 그리고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코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정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7년간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351명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한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진료에 더 보상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데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도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단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도 습관적으로 약속을 미루거나 잘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교통이 복잡하거나 해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다 또는 길이 밀려서 늦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어법에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다란 예문에서처럼 우리는 차가 막히다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차는 막히는 것이 아니라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막히다가 아니라 차가 밀리다로 바꿔 쓰는 것이 맞습니다. 또 길이 밀려서 늦었다라는 예문에서는 밀리는 것은 길이 아니고 차니까 길이 밀리다란 표현은 차가 밀리다로 바꿔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니까요. 정확하게 고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차가 밀리다, 길이 막히다.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낮 동안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5도, 대전 23도, 광주 22도, 대구 19도, 부산, 제주 1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제주도에는 지금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남과 경상 동해안에,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수요일인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은 내일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는 10에서 40mm, 경북 동해안과 울산, 제주도 산지는 10에서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충남과 전북 지역은 내일 오전에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경상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6도, 습도는 44%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한 달을 앞두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정모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이른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 술판 회유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계속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최근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이 북한 해킹 조직 3곳에 의해 자료 유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30대 고학력, 기혼 여성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죠.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대책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여담이지만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2세 계획을 세우는데 고민이 많던 차에 이런 출산 지원 관련 소식이 참 반갑게 느껴지네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지난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출산율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고 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일환으로 혼자 일해 사실상 출산 휴가를 가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 원에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더 긴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그러니까 아빠
아빠들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도 걱정이 많았을 분들께 참 기쁜 소식이죠. 가게를 홀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활동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요. 육아 카페 같은 곳만 들어가 봐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참 많습니다. 프리랜서라고 밝힌 한 임산부는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출산급여 150만 원이 전부라면서 직장인만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휴직급여를 받는 직장인 엄마들이 부럽다. 프리랜서는 출산으로 당장 일도 끊기고 돌아갈 곳도 없어 타격이 크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또 가게를 운영 중인 분도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고 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서 가게 운영과 육아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출산 이후 3개월만이라도 직원을 쓰려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다행히 남편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승인돼 한시름 놓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던 가게 이미지와 단골 또 소득을 포기하고 사업을 접으려고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왔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대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조금은 숨통이 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책도 알아야지 또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정말 말 그대로 금값이 됐죠? 네, 요즘 금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어릴 때 받아둔 돌반지가 있나 싶어서 장롱도 뒤져봤는데 이럴 만큼 금값이 껑충 뛰었는데요. 요즘 혹시 금 한 돈에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정도 하나요? 네, 최근 2005년 거래소 개장일의 최고가인 45만 2천 원을 찍은 뒤 여전히 4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디 돌잔치 초대라도 받으면 무서워질 지경인데요. 요즘처럼 경제 시계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에 금 같은 안전자산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 거겠죠. 중동 정세 불안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금값은 당분간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치솟는 금값에 또 새로운 유행도 생겨났다면서요? 네, 금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제 아내도 다음 달이 생일인데 벌써부터 이 기사를 봤는지 금테크를 해야겠다면서 순금 목걸이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고전적인 금테크 말고도요.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선 사금 채취 취미가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현금 챌린지에서 파생된 순금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금 채취는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루 채취한 사금량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도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접근성도 높아져 이른바 사금잡이를 꿈꾸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일확천금의 꿈은 어렵다고 합니다. 장소 찾기부터가 난관이고 숙련자들이 하루 꼬박 일에 얻은 사금은 0.5g 수준인데 요즘 폭등한 시세로 쳐도 5만 원 수준이라고 하고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날이 대부분이라는 사금잡이들의 말이 괜한 푸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볍게 취미로 주말마다 바람도 쐴 겸 사금 채취에 나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도 올해 한번 슬렁슬렁 도전해보고 내년 아내 생일에 금반지 한번 만들어줘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금을 통해서 진짜 수익을 내는 데에는 떠오르는 순금 챌린지가 제격이라고 합니다. 방법도 단순한데요. 1일부터 31일까지 숫자가 적힌 속지를 만들고 각 속지마다 당일 음식값이나 커피값 등을 아껴 모은 돈을 끼워넣고 이를 저축상자에 모으면 된다고 합니다. 일정 금액이 모이면 이 귀여운 땅콩금 등으로 전환하면 끝인데 안 그래도 제 아내가 현금 챌린지를 요즘 계속 하는데 자꾸 돈을 빼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땅콩금으로 바꿔버리면 꼼수를 못 부릴 테니까 슬쩍 한번 추천해봐야겠습니다. 꼭 도전해서 또 아내 생일에 금반지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받았으면 하는데 어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예전에는 뭐 5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나요? 이제 2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그럼요. 한참 하던데. 걸리죠. 제가 마침 또 처가댁이 부산인데 한번 갈 때마다 늘 고생을 했거든요. 되게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너무 반갑죠. 반가운 소식이 맞겠죠? 네. 네. 웃자고 해본 얘기고요. 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3세대 고속열차 KTX 청룡이 공개가 됐는데요. 5월 첫 운행을 앞두고 국민 시승단 330여 명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설계 속도는 무려 시속 352km에 달하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10분대 주파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급행 중에 급행 열차죠. 그런데 이 속
속도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는데요. 기관차가 있던 공간 등을 객실로 사용하게 되면서 편당 좌석 수는 35%가량 늘었고요. 두 대를 연결하면 1,000명 넘게 탈 수 있고 좌석 사이 공간과 복도도 넓혀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휴대전화 충전 설비 그리고 220V 전원 콘센트 또 좌석별 창문 등을 마련해 승객을 위한 소소한 배려가 이곳저곳 돋보이는데요. KTX 청영은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다음 달 1일 4편의 열차가 운행에 들어가고 2028년 35편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스포츠 소식을 한번 알아보죠.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라이벌 일본을 꺾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어제 축구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깨어 계신 분들 참 많았을 겁니다.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2024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숙적 일본을 꺾고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후반 30분 김민우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 승리를 쟁취했는데요.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최종 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조별리그 3전 전승에 무실점으로 승점 9점을 챙기면서 B조 1위에 올랐습니다. 1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를 1대0으로 꺾고 2차전에서 중국을 2대0으로 물리치며 8강 진출을 일찍이 확정지었고요. B조 1, 2위 결정전이 된 한일전까지 승리한 건데요. 2년 전 같은 대회 8강전에서 일본의 3대0으로 완패에 짐을 쌌던 황선홍 감독은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네, 황선홍호가 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신태용 감독과 만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는데 결국에 만나게 됐네요. 네, 이게 참 반가운 소식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우리 시간 26일 오전 2시 30분부터 A조 2위 인도네시아와 8강전을 치르는데 마침 또 신태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네요. 인도네시아도 넘고 준결승에 오르면 파리올림픽 본선에 바짝 다가서게 되는데 이번 대회선 3위까지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곧장 받게 되는 만큼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팀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이고요.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죠.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이자 걸그룹 뉴진스가 속한 어두워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K-팝 간판 걸그룹 뉴진스가 컴백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내 분쟁이 격화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뉴진스가 속한 소속사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인데요. 하이브 측은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 경영진이 올해 초부터 본사로부터 소속사의 독립을 시도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어도어는 SM엔터테인먼트 재직 당시 소녀시대와 샤이니, 엑소 등의 브랜딩을 총괄한 민 대표가 하이브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 2021년 설립한 산하 레이블로 지난해 콜옵션을 행사해 현재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해외 투자 자문사,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관계자 등에게 매각 구조를 검토받은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 대표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에 대한 어도어의 문제 제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아일릿은요,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만든 걸그룹으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데뷔 앨범 프로듀서로 나섰는데 일각에서는 뉴진스와 비슷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이에 민 대표는 하이브가 단기적이게 눈이 멀어 성공한 문화 콘텐츠를 아무 거리낌 없이 카피해 새로움을 보여주기는커녕 진부함을 양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하이브의 주가는 8% 가까이 급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의 7,500억 원이 쪼그라들었는데 오늘도 장중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당분간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K-팝 팬들 사이에선 뉴진스가 당장 다음 달 10개월 만에 국내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죠.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야말로 한국어 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국가는 10년 사이 2배 넘게 늘었고요. 파라과이의 경우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제2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한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10년 전에는 4개국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일본과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으로 많아졌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어 학구열이
가장 뜨거운 나라로 손꼽히는데요. 이 한국어가 대입 과목일 뿐만이 아니라 3년 전에는 제1 외국어로 지정됐다고도 합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붐이 일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류의 힘이 컸다고 보면 될까요? 네, 역시나 열풍에 불을 지핀 건 한류였습니다. 한국에 유학 온 한 인도네시아인 학생은요, 자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인도네시아에 한국어 학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창시절 한국 문화 콘텐츠로 한국어를 접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서 더 수준 높은 한국어를 배워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세종학당이 지난해 수강생의 학습 목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32%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약 23%, 한국 유학 20%, 그리고 한국 기업 취업이 약 13%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을 하나만 더 볼까요? 폭염에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가 졸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카메라 앞에서 폭염 뉴스를 전하던 여성 앵커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졸도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는 갑자기 어디가 불편한 듯 얼굴이 굳어지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최근 인도 서벵골 지역이 최고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마침 또 당시 앵커도 이와 관련한 폭염 뉴스를 전하던 도중에 스튜디오 에어컨은 고장난 상태였고 생방송이라 제대로 물을 마실 여유조차 없었던 탓에 더위에 지쳐 그만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행히 앵커는 몇 분 후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정말 온몸으로 살아있는 뉴스를 전달해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하루 시작하면서 느꼈던 행복한 일, 또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행복한 일이 있다면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자,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5506님이 사춘기 아들이 언제쯤 거리두기를 해제해 줄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 조금씩 말을 걸어와서 행복합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큰애, 둘째, 셋째 때마다 다르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또 2027님 60 넘은 나이에 그림을 취미 삼아 그리고 있는데 그림에 집중하는 2-3시간의 시간 동안에는 저를 늘 괴롭히는 귀 이명 증세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만의 행복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모바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에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명대 수준까지 떨어졌죠. 네. 그 이유가 다양했지만 주택을 마련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부분이 부담이 된다. 이런 판단도 있을 거고 또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이 우려되어서 출산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결혼과 출산을 한다고 해도 예전보다 많이 늦게 하죠. 그러다 보니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커지는 시기에 은퇴를 하는 분들이 생기고 은퇴 후 2차 소득 활동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상담을 한 부부는 40대 중후반의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늦은 결혼 이후 자산을 빨리 이루고자 아내는 아이 출산 후 3개월만 쉬고 계속 맞벌이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작년에 대출 상환도 다 끝낸 상황이었는데 어찌 보면 가장 큰 재무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결국은 나오게 되었고
쉬고 있던 아내가 다시 재취업을 하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이 코너에서 제가 좀 자주 했던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으로 얼마나 준비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40대가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40대 초나 중후반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결혼한 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녀가 어리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고 많다고 해도 한 대학생 정도 되겠죠. 평균적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의 학부형이 많을 건데요. 이 시기에 사교육비 지출이 정말 크게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비 지출과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 있으면 대출 갚으며 생활을 해야 해서 노후 준비는 먼 일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코너에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의 국가이며 낮은 출산율로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출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긴긴 노후 생활을 꼭 대비해야 합니다. 네. 노후 대비 하긴 해야 하는데 또 어떤 상품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형노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은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알고 보면 노후 자금을 얼마나 모아둬야 될지 이걸 두고 말이 다 다르던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노후 자금을 우리가 산출할 때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죠. 네. 생활비와 여행, 취미활동, 경조사 비용 등이 포함되는 문화생활비 그리고 의료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실제로 노후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막연하게 얼마 정도 노후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면 대략적으로 월 150만 원 또는 300만 원이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 생계비 성격인 생활비 또는 생존비이고 300만 원이라고 대답하는 이들의 금액은 150만 원이라는 최저 생활비에 문화생활비라든지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노후 계산을 하기에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포함해야 되는데요. 물가 상승률이죠. 네. 그렇게 되면 금액은 더더욱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노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신체와 건강도 노후에 접어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그로 인한 병원비의 증가도 충분히 고려해보고 연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각자 개인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기준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지출하는 기준도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 은퇴 후에 소득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정년과 노후 생활, 노후 자금에 대해서 혼동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네. 노후 자금은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는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는 나이인 65세 이후의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의 가정의 생활비를 의미하고요. 그러므로 보통의 1차적 정년인 대략적인 55세 시점의 퇴직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재취업도 힘들지만 이런 퇴직 이후에는 눈높이와 급여를 낮추어서 직장을 알아보게 되면 적은 금액이라도 고정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더 길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준비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개인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민연금도 있는데 굳이 왜 개인연금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공적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 생활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됩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노후 월 최소 생활비로 15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겨우 넘거나 못 넘는 수준이며 현재 출산율과 국민연금의 재원 등으로 앞으로 더 큰 정세를 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이 되는 소득 대체율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연금 저도 뭐 알아보긴 했는데 상품이 워낙 다양해서 뭐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확실하게 청취자분들한테 네, 정리해 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네. 개인연금 상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요. 세액공제가 되는 세제 적격연금인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신탁,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나 두 번째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이자 소득에 관련해서 비과세가 되는 세제 비적격연금인 즉시연금, 그리고 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예전에 우리 퇴직금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이 퇴직금 제도를 연금으로 변형시킨 퇴직연금이 있고 그 퇴직연금 안에 개인 퇴직연금 계좌인 IRP를 통해서 개인이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제 적격연금은 판매 회사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공시이율 상품인 연금저축,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형 상품인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은행사에서 판매하다가 2018년 1월부터 판매가 중지된 연금저축 신탁으로 나누어지고 네. 세제 비적격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연금보험과 적시연금은 공시이율의 상품이며 이중 변액연금 상품은 실적 배당의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투자형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 저축, 보험, 또 신탁, 펀드 이 세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는 즉 연금저축 땡땡으로 시작되는 상품은 공통적으로 연말정산에 특화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소득이 세전 기준 5,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방세 포함해서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 시 환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 인출 시나 해지 시 다시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 기간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저축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 상품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게 장점인데요. 이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이나 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신탁 자산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원금 보장으로 인한 채권형 상품에 많이 투자하는 특징으로 현재까지 연금저축의 수익률을 보면 많은 상품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보여준 상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펀드는 정권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적립된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으로는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손실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제 적격 상품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되고 서로 기간 이전도 가능하고요. 단점으로는 노후에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게 단점이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의로 정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환급액을 그대로 토해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네, 세제 적격 상품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면은 세제 비적격 상품들은 네. 어떤가요? 저도 들어서 적격 비적격 헷갈리는데요. 세제 비적격 상품은 크게 네. 보험사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투자형인 변액 연금보험과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일반 연금보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연금 수령 시 15.4%의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어 연금 수익을 비과세로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이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 반면에 연금보험은 4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가입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만약에 큰 돈을 보유하고 있다면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고요. 다만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네.
사업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로 인해서 10년 이내에 해지를 하거나 수급할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 가입 이후에 최소 10년 이상 지나는 것이 좋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판매사는 보험회사지만 운용사는 자산회사에서 운용을 하는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은 네. 정리식 펀드는 상품 그 자체에 한 가지 특징만 가지고 있는데 변액 상품은 종합 과자 선물 세트처럼 변액 상품 내에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이 존재를 하거든요. 일반 계정은 사망보험금과 사업비, 수수료가 나가는 계정이라면 특별 계정은 내가 투자한 펀드 상품들이 이제 존재하는 계정인데 이 특별 계정 안에 정식 펀드는 좀 전에 한 가지만 있다고 했는데 이 특별 계정 안에는 여러 가지 펀드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펀드와 펀드끼리 투입 비율 이동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적립식 변액 상품은 매월 펀드에 변동되는 가격으로 적립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서 매입 단가의 평균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또 장점이고요. 하지만 좀 전에 일반 연금에 말했듯이 변액 연금도 사업비도 높고요. 판매사와 운용사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비와 운용수수료 두 개 다 빠지는 단점도 있고 아직도 많은 변액보험이 사업비가 굉장히 높은 게 문제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사업비가 없거나 아주 작은 추가 납입 등으로 사업비를 줄여야 되고요. 비과세가 되는 연금보험은 사업비라는 큰 단점이 있기에 미리 꼭 사업비를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와, 어렵네요. 세제 비적격 상품, 또 적격 상품들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또 나에게 잘 맞는 상품을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록 원장님과 함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어떤 날에 오래된 친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7540님이 적금으로 모아두는 것보다 개인연금으로 노후 준비하는 게 좋나요? 하고 물어봤네요. 노후 준비는 개인연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할 경우에는 그 자산이 다 소진되면 이제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아둔 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사에서 연금 자원을 계산할 때는 평균 사망률에 맞춰서 연금 자원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신형으로 연금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가면 연금을 계속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준비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군요. 개인 연금으로 노후 준비하는 게 낫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8156님 그금도 쪼개서 여러 개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개인 연금도 여러 개 드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세제 적격, 비적격 얘기했듯이 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뭐 연금저축 펀드랑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재산이 많아질 거잖아요. 네. 그때를 대비한 비과세 연금 이렇게 쪼개서 같이 가져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노후 준비 개인 연금으로 하는데 여러 개 쪼개서 해도 낫다. 4524님, 연금 보험 만기되어 수령해야 하는데 10년 확정, 20년 확정 등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수령 기준이 있나요? 10년 확정, 20년 확정이 아마 보시면 10년 확정의 돈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10년 확정을 하고 종신형 10년 확정으로 하게 되면 10년 동안은 똑같은 연금액이 나오고 10년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또 똑같은 금액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종신형의 10년 확정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6788님. 전 아직 미혼이고 결혼 계획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넣는 게 맞을까요? 혹시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큰 금액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돈이 묶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네. 사실 준비할 게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은 가장 작은 금액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추가 납입의 형태로 준비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다가 네. 나중에 추가를 그렇죠. 하라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전 또 궁금한 게 IRP 계좌도 몇 번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번 기회에 IRP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IRP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기 명의로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이를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연간 납입 한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자세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이 뭘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원장님이 추천을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 제일 신경 쓰이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신경을 쓴다면 연금저축보험이나 아니면 자기가 투자형의 성격이 가깝다면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좀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좀 방금 전에 말씀했던 IRP 계좌를 가입해서 그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늘리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연간 148만 5천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은퇴와 지금 바로 상관없는 청년층이나 나이가 아직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 이상 남은 분들이나 은퇴 예상 후 금융소득이 크거나 종합 가세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연금보험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게임 아직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예, 요즘 보면 이제 중동에서 또 전쟁의 기운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뭐 뉴스나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 이제 전쟁 그 당사자 국가나 군사 집단의 군사 행동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전쟁이란 걸 얘기할 때는 이제 민간인이 겪는 어떤 고통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전쟁 당사자가 아닌 민간인들도 전쟁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고 사실은 요즘은 사상자가 민간인이 더 많이 난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 민간인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제 전쟁에 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런 전쟁 속에 놓인 민간인의 고통을 다룬 게임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014년에 출시돼서 벌써 10년째 맞은 이 게임의 제목은 This War of Mine이라는 게임이에요. 전쟁 속 민간인들의 고통에 주목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게임이죠? 뭐 우리가 보통 게임하면 이제 전쟁이 많이 다뤄지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뭐 내가 군인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직접 전쟁의 당사자로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다루는데 이 게임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런 전쟁 당사자가 아니라 전쟁에 휘말린 민간인을 내가 플레이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민간인이 아예 게임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락실에서 해보시면 총 쏘는 게임 중에 민간인 쏘면 지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통 수동적인 역할로 나오던 것과는 달리 이 게임에서는 민간인이 굉장히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보통은 게임에 민간인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떤 민간인이 나오냐면 이렇게 근육질에 총을 굉장히 잘 쏘거나 거의 준 군인에 가까운 무력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게임이었다면 이 This War of Mine의 주인공들은 정말 총 한 방을 제대로 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진짜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에요. 이런 민간인들이 이제 배경이 대충 동유럽 어디 쪽이거든요. 이제 2014년이면은 주로 그 전쟁의 위험이 동유럽 쪽에 굉장히 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부군과 반란군이 내전을 일으키게 되고 정말 평화롭게 살던 주인공들이 갑자기 그냥 전쟁에 휘말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시작이 되면 도시가 이미 포격으로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산다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수도, 전기, 통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끊긴 상태에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다 무너진 건물 사이에 이제 손으로 굴을 파서 은신처를 하나 만들고 이 전쟁이 종전 혹은 휴전에 이를 때까지 최대한 살아남아 버텨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게임의 처음 시작부죠.
이렇게 듣기에는 뭔가 게임을 하면서 점점 우울해질 것 같고 암울해질 것 같은데 네. 이게 재미있나요? 그렇죠. 딱 들어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한 건데 네.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이게 재밌을까라고 하다가도 끝까지 붙잡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행하면 할수록 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점점 더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너진 건물 안에 그냥 가구 몇 개만 갖다 놓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뭐 비 오면 빗물 받아서 물 마시고 그다음에 식량 주워 먹고 하는 건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게임의 시작이 이제 늦가을 정도거든요. 네. 근데 한 2달만 지나기 시작하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연료가 부족하니까 기껏 만들어 놓은 가구들을 뜯어서 땔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옷도 겨울 옷이 없으면 겨울은 정말 살아남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옷도 추가로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처음에는 혼자 살아남았는데 동료들이 생겨요. 나도 좀 같이 살자. 그럼 동료의 식량, 동료의 의복까지 챙기려고 하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게임이 생각할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믿을 만할까? 아니면 나를 약탈하러 온 걸까? 막 이런 고민을 휩싸이면서 의심도 생기면서요. 네, 점점 상황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다 보니까 게임이 재미라는 측면에서도 꽤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는 편입니다. 게임의 주인공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플레이어가 누군가를 공격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완전한 민간인이다 보니까 또 서구는 우리랑 다른 게 저희는 징병제다 보니까 한 남성의 절반은 총을 쏠 줄 알아서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서양에서는 아예 그런 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기력한 이 사람들은 이 은신처에서 낮에는 아예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제가 낮에 문을 열고 나가봤는데 바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낮에는 정부군 반군이 서로 경계를 하고 있고 지나가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밤에만 몰래 나가서 뭐 각종 식품이나 재료들을 이제 수급해 오는 거죠. 그나마 이제 플레이어 동료 중에 탈영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염증을 느끼고 도망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조금 무기를 다룰 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모두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수준도 아닙니다. 다만 이 게임에서 이제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여쭤보셨는데 완전히 물리력을 행사하는 순간이 없는 건 아닌데 어떤 때 그게 두드러지냐면 약탈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네. 그러면 게임 안에서 약탈이 벌어지는 거네요? 어떻게 벌어지는 거죠? 이제 상황이다 보니 사실 도시에서는 늦가을 정도의 도시에서는 식량이란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량, 물자라는 건 결국 폐허에 버려지거나 땅에 묻힌 것들이겠죠. 뭐 우리가 요즘 도시농장 이런 걸 하지만 이것도 수도가 끊기면 사실상 도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폐허가 된 도시에서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나가서 폐허 속을 뒤져서 식량을 찾아낸다라는 게 기본 컨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남은 난민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곳곳에 나와 같은 은신처가 있고 같은 사람들이 전부 밤에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폐허를 뒤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무너진 슈퍼마켓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식량을 발견했는데 거기 한 5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평화롭게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한 4-5명 정도 되다 보면은 대화가 안 되는 또 밤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간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제 아까 약탈이라는 게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플레이하다 보면 어떤 상황을 만나냐면 제 은신처에 식량이 한 하루치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리고 동료 하나는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식량을 구하러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식량을 발견했는데 다른 생존자가 거기다 숨겨놓은 거고 이거 내 건데 건드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강목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계속 일단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또 우리는 어쨌든 윤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게임 안에서라도 이게 맞는 일일까라는 고민을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한 다음에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야 라고 놀라기시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 그 플레이어의 어떤 윤리의식, 도덕
제작을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게임하다 보면 이건 제작자가 나를 시험하려 드는구나라는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윤리는 당연히 지켜야 하고 우리는 모두 같이 살아야 해라는 얘기를 게임 제작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는 그거 되게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한번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너는 그렇게 실제 네 실천을 할 수 있어? 라는 걸 게임 속에서 계속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뭐랄까요? 영화나 소설 같은 기존의 매체들은 이런 선택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거나 남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제 손에 땀을 쥐면서 어떤 선택을 할까 지켜보게 돼요. 근데 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 선택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조금의 윤리의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윤리의식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나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게임이 던지는 매 순간순간의 상황이 정말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편집장님은 게임 해보셨나요, 직접? 네, 직접 해봤죠. 어떤 시험대에 오르셨나요? 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하나 떠오르는 게 이제 밤에 또 수색을 나갔는데 냉장고를 하나 찾았습니다. 네, 전기는 나갔으니까 뭐 없겠지 하고 열어봤는데 통조림이 그 레토르트 식품이랑 통조림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5일은 버티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 들고 가자 이랬는데 저쪽 복도에서 할아버지 하나가 휠체어를 끌고 나오시더니 그게 없으면 나랑 할멈이 못 버틴다. 그걸 꼭 가져가야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네. 근데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은신처에 4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굶어 죽었고 엊그저께.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부상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하고 다 싹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몇 개라도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 남긴 것 같아요. 제가 또 아예 그렇진 않아서. 근데 이제 저는 휴전까지 살아남았거든요. 그럼 이제 엔딩 때 이렇게 후일담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때 게임이 참 잔인해요. 후일담의 중간중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뒷얘기를 풀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노 부부는 당신이 식품을 약탈해간 뒤로 얼마 못 버티고 둘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잘하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찔리네요. 예, 게임이 의도한 게 정확히 이 지점인 거죠. 우리는 항상 도덕 중요하다, 윤리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정말 너 자신이 위험해지는 그 순간에서도 계속 지키고 말할 수 있는 가치야라는 걸 좀 폐부를 찌른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 물어보다 보니까 이 게임을 해본 분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세요. 윤리라는 건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임을 통해서도 정말 요즘에 뭐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정말 제가 뉴스에서 요새 전쟁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총알과 포탄이 막 오가는 그 전투 장면이 아니라 요즘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저거죠. 전쟁의 후면부에 놓인 이제 민간인들의 참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쟁 당사자, 이 소위 말하는 국가 혹은 군인, 무력 집단 등이 사실 이 게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주로 이제 군인들의 세계죠. 근데 그 상황에는 이 생존자들은 아예 나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게임이 실제적으로 화면에서 비춰주는 장면에는 군인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낮에 만약에 나가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죽는 건가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네, 나가면 바로 기관총 소리가 들리더니 죽었다고 떠버려요. 아주 운이 좋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못 겪어봤고요. 그래서 전쟁을 다룬 게임이 맞습니다. 제목이 This War of Mine, 이게 나의 전쟁이란 뜻인데 군인이 나오지 않는 전쟁 게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군인이 없는 완전히 전쟁으로부터 제3자일 수밖에 없는 민간인들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진 그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이 게임은 완전히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이 전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상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걸 정말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다 무너진, 일상이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이 게임은 윤리와 도덕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가치들까지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적인 문제까지 무너진다는 것을 통해서 이 게임은 결국 전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서는 안 되는가로 가고 있는 거죠. 일단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디어로 그냥 보는 전쟁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실제 등장인물들이 출신 배경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주부, 건설 현장 노동자, 기자,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직업들이 와 있는데 자신이 직업이 갖고 있는 그 탤런트들이 거의 드러나질 못합니다. 네. 아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기자가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정말 그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서 생존을 향해 그냥 맨몸으로 놓이는 그 상황들을 쫙 표현을 하다 보면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도 다 똑같은 민간인이구나 이 상황이 됐을 땐 그 일상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개성 혹은 특성마저도 그냥 사라지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동물로서만 남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전쟁이라는 것을 막아야 한다가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장면 속에 플레이어들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네. 또 게임을 통해서 전쟁을 간접적으로 겪어보게 된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생존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였나요? 물 얘기를 하고 음식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거 봐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위기가 가끔 있다 보니까 네. 마트 같은 데서 조금 북핵 위기 이런 거 나오면 그 사재기 같은 게 좀 나오죠. 생필품이나 특히 라면 같은 걸 사재기 하면서 식량이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저는 식량 이상으로 중요한 게 스트레스 혹은 정신적 문제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실제 게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식량과 약품을 모으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만큼 모이면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스스로도. 근데 게임 중반부부터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이 게임은 휴전이 며칠나 이루어진다를 알려주질 않아요. 라디오에서 아직도 휴전 회담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며칠을 듣다 보면 공포가 오는 거예요. 이 남은 식량으로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를 때까지를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공포가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실제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동료들이 싸우기 시작을 해요. 부족한 식량을 두고 싸운다거나 혹은 너랑 나는 성격이 안 맞아 싸우는데 말로 싸우는 걸 넘어서 물리적 폭력이 오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 버려요. 그리고 좀 이따 총소리가 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걸 굳이 게임 안에 변수로 넣었다는 게 이제 잘 드러나는 부분이 초반에 페어를 뒤지다 보면 기타를 하나 줍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땔감으로 썼습니다. 저는 잘 타겠네. 근데 이 기타를 만약에 본부에 갖고 왔는데 누군가가 악기 연주를 할 줄 알면 사람들이 그 기타 연주에 안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극한의 상황인데도 기타 혹은 이제 커피가루 같은 걸 구해와서 소위 말하는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좀 내려가면서 더 버틸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라고 묻는다면 이 게임은 대답을 하는 거죠. 그건 바로 희망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애초에 잘 관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희망이라는 거를 보고 네. 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네. 무엇보다 저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자신을 좀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나에게 내일의 삶이 있다라는 기대와 낙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끔 동굴이나 탄광 붕괴 사고 같은 거 보면은 며칠 만에 살아나온 기적의 생還이런 뉴스들을 좀 봤을 맞아요. 때 이분들이 한결같이 나는 무엇으로 버텼냐라는 얘기를 하면 나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는 많이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쟁의 위험성을 하나 더 알게 되는데
바로 전쟁이 이런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고 좌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디스 오브 마인, 이 게임은 전쟁이란 재난이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희망마저도 짓밟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일종의 반전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 게임은 수익금 중 일부를 전쟁 고아를 위한 기부금으로 쓰고 있어서 혹시 이야기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플레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내일도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자, 오늘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s Door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